저희는 일단 전부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큰 집은 아니더라도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반대예요. 저는 애들한테 일절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사지 멀쩡하고 둘 다 직업도 있는데 왜 집을 사줘야 하나요? 지들이 형편껏 알아서 사는 거지. 이 정도 키워줬으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리고요. 요즘에 인터넷도 안 보세요? 자식들한테는 돈 안 쓰는 게 유행이에요. 반반이고 뭐고 자식들 도와준다고 전 재산 줬다가 다 날리고 팽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백금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김유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이라 백 씨도 남편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가 두어 번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말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야. 신기하지? 딸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우연히 거래처에 근무하던 동창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고 요즘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아직 31밖에 되지 않은 딸이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니? 걱정스럽게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31인데?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좀 결혼을 서두르길 원하시나 봐. 무슨 이유가 있대?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그래서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던데. 그래? 만나고 있다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야? 착해. 백 씨는 자고로 착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백 씨의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이 나이 될 때까지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백 씨와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사근사근한 말투까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결혼해도 잘 살겠구나 싶었죠. 그나저나 유정이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갔다 왔니?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괜히 긴장이 되네. 저희 엄마가 유정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항상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혼자 계시니까 가깝게 왕래하고 살면 좋지. 유정이가 잘 챙겨드려야겠네.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혼자 저 키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효도하고 싶어요. 고생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백 씨의 딸과 함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지막 말에 백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그 말이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성품에 부모 위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백 씨도 좋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딸의 말과는 다르게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새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니 심란했습니다. 요즘엔 전부 반반한다며? 사돈들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넉넉하게 지원해 주자고. 남편의 말엔 백 씨도 동의했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서울에 집 한 칸 얻기도 힘들 것이었습니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를 하면 걱정 없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테죠.
그런데 상견례 때 백 씨와 남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새빨간 루즈를 바른 예비 사돈을 보고 백 씨는 찔끔 놀랐습니다. 인상이 무척이나 강렬했죠. 예비 사위만 보았을 때는 모자 관계라고는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림새나 외양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관해서 백신혜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부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큰 집은 아니더라도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데 상대방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니 백 씨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의도 반반하고요. 그리고 혼수도 전부 동등하게 할까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과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니 예비 사돈은 대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예요. 네? 그러자 예비 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일절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도 단호한 말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니 이런 얘기는 진작에 나누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둘 다 직업도 있는데 왜 집을 사줘야 하나요? 지들이 형편껏 알아서 사는 거지. 이 정도 키워줬으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전혀 안 도와주신다고요? 백 씨와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인터넷도 안 보세요? 자식들한테는 돈 안 쓰는 게 유행이에요. 반반이고 뭐고. 자식들 도와준다고 전 재산 줬다가 다 날리고 팽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인터넷도 안 보냐며 일장연설을 듣고 있으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 딸을 무일푼으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쉽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부모의 지원이 부부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백 씨와 남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고 버림받는다면 그건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이고, 그렇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자신의 자식도 그럴 거라는 예비사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참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지들도 힘들게 살아봐야 아 부모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웠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아 사돈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뭐 결혼한다고 부모한테 지원받고 그랬나요? 그 시절엔 다 쥐뿔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안사돈의 말과는 다르게 백 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시작했습니다. 크진 않았어도 남편과 함께 18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사도 몇 번 하니 어느새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게 되었죠.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 시기가 늦춰졌거나 어쩌면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처음엔 애들이 정착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말에 사돈이 피식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 그러시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 말투가 상당히 곱지가 않았습니다. 비아냥이 섞인 콧소리에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소신이 있는 거니까. 애들한테 돈 한 푼 안 줘도 나중에 원망하지는 마세요. 사돈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자신도 똑같이 안 주는 건 결국 부모 기싸움에 자식들이 희생되는 듯하니 전혀 원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백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또 모르죠. 손주라도 떡하니 안겨주면 생각이 바뀔지도요. 자식들을 알아서 살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여자 쪽에서 다 내는 건 괜찮다는 예비사돈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자립심 없이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한바탕 설교를 시작하는데 남편의 표정도 질려갔습니다. 그 사돈의 말대로 각자의 소신이 있는 법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결혼은 자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 씨는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백 씨가 딸의 21평짜리 신혼집을 대출 없이 해주고 혼수는 딸과 예비 사위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돈 될 사람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자면 예비 사위가 어느 정도 돈은 모아두었다고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차피 둘이니까 아직은 큰 집 필요 없지. 좀 작아도 너희들이 벌어서 차차 넓혀가. 애는 천천히 가질 거니까 충분해. 잘 살게, 엄마. 그래도 집 대출금 갚을 일 없으니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나쁘지 않으니 둘이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었으니 말이죠. 대신에 지훈이한테 차를 결혼 선물로 주면 어떨까? 차? 그래. 네 아빠가 그건 꼭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오래된 소형차를 끌고 다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예물 예단은 생략하더라도 선물 하나쯤은 주고 싶다고 했죠. 진짜 고마워, 엄마.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는 너만 잘 살면 돼. 그게 백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까 어쩐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정아, 어디야? 주말에 딸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오늘은 함께 신혼집 이불을 고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온다던 딸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나 여기 어머님 댁에 와 있어. 또? 잠깐 들리라고 하셔서.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딸을 주말마다 불러대는 예비사돈. 그러면 지훈이도 같이 있어? 아니, 같이 있다가 좀 전에 나갔어. 그러면 시어머니 될 사람과 둘만 있는 듯한데 왠지 결혼해도 고생길이 훤할 듯했습니다. 뭐 한다고 바쁜 자식을 자꾸 불러 제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쪽으로 데리러 갈까? 그럼 1시간 뒤에 올 수 있어?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 그래서 백 씨는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앞으로 데려다준 내비게이션. 들어가 보지 않아도 내부가 어떨지 상상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도 떵떵거려서 여유가 있는데 안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딸만이 아니라 예비사돈까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백 씨는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이불 사러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려고요. 그러면서 백 씨의 차에 올라탄 안사돈. 어리둥절해하며 얼떨결에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에 딸도 안절부절 못하며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불 고르러 가는데 시엄마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아, 그러세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백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에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의 말에 백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비단 이불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면으로 된 그 거위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위아래 세트면 돼요. 그 소리에 백 씨는 무언가 착오가 있나 싶었습니다. 예물 예단 다 생략하기로 했고 오늘은 딸의 신혼집에서 쓸 이불을 고르러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아, 사부인 쓰실 이불이요? 설마해서 묻자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유정이 너네 신혼집에 놓을 건 너희가 취향껏 골라. 딸을 힐끔 보자 딸도 백 씨를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졸지에 백화점에서 사돈 이불까지 사주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물도 줄 것인가 싶었는데 눈치를 보니 또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다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딸에게 작게 묻자 딸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나도 여쭤봤더니 예물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 뭐, 그러는 게 어딨어? 나도 몰라. 지훈이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백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을 보며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어째 고른 이불이 딸이 고른 이불보다도 30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유정이네는 이사 날짜 가까워지면 그 집으로 배송받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들고 가죠.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졸지에 큰돈도 뺏기고 기사 노릇까지 하게 된 듯 했습니다. 속으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도 백 씨에게 미안한 듯 울상이었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예비 사돈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거 같이 들어다 줘라. 그러면 사부인 조심히 가세요. 그러더니 이불 보따리 하나를 딸에게 들게 하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 이런 것인 듯 했습니다. 교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의가 있으면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사실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 결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싶으시대. 뭐야? 100만 원?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인지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는지 경악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아들 공부시키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자식한테 부양을 좀 받고 싶으시다는데 나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 지훈이는 뭐라 그러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대.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대신 자기 월급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자기 월급으로 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합쳐질 살림인데 빠지는 100만 원만큼 딸이 번 돈으로 채워지니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게 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사러 갔던 것도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겠거니 좋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허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전부터 못 하신다 그러고. 근데 엄마도 어머님 사시는 곳 봤지. 용돈 안 드리면 생활이 안 될 것 같긴 해. 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백 씨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도 돈 때문인데 돈 때문에 딸에게 이러쿵 저러쿵 조언하기도 조심스러웠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지훈이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 근데 그러면 또 엄마 아빠도 마음에 걸리니까 양가에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이고, 아서라. 우린 너희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 마음 없으니까? 그러고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사람 같아? 엄마는 건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정하고 착해.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하겠지. 부모 버리는 자식보다는 낫긴 낫다.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용돈 드려야 생활이 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니? 부부가 치사하게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백 씨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하고 싶다는 결혼을 말릴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백화점에서 이불을 배송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에 놔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근처에 지나가는 김에 들여다 놓으려고 백 씨가 잠시 딸의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보름 정도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들도 전부 들어와 있으니 이불만 들어가면 될 듯 했습니다. 삑삑삑삑. 백 씨가 딸네 집 비밀번호 0000을 눌렀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임시로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였고 이사 후에는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띠리링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백 씨가 이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현관엔 신발이 어지러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예비사위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예비사돈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기서 왜? 백 씨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리자 상대방도 얼른 입가를 훔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백 씨가 물어야 할 질문을 역으로 듣고 있자니 황당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잠시 온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계세요? 아, 예. 유정이가 말 안 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 없었는데. 아니, 제가 아시다시피 허리가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혼자 있기도 힘들어가지고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도 2시간 가까이 이불을 고르러 돌아다니는데도 백 씨보다 쌩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백 씨가 깜짝 놀라 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려고요.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도저히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 되묻자 이제는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대답하는 안사돈. 그게 유정이한테도 좋죠? 시켜보니 살림도 하나도 못하던데. 제가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칠게요. 아니, 살림을 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살림은 살면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유정이한테도 들은 게 없고. 꼭 제가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지훈이도 알고 유정이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꼭 기분이 영 그러네요, 사부인. 아니, 애들이 부모 부양하며 살 수도 있는 거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점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했던 사람이 사돈이 사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게
제정신이 박힌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자립심이 어쩌고 효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은 그저 핑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니 지원을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손주를 낳아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어쩐다 해놓고는 자식들 신혼집에 얹혀 살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졸지의 친정엄마가 사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엎어버리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라 겨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 딸에게 상의를 해봐야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돌아갈게요. 유정이랑 얘기도 해보고요. 그러세요. 아, 그리고요. 이 집이 유정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지훈이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어떻게 여자 명의로 된 집에 남자가 얹혀 사나요? 최소한 반씩은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러다가 애들 부부싸움 나요. 남자는 기 죽어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건 애초에 집을 사주며 예비사위와도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소리에 고개가 자동으로 절레절레 저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것이 제대로 본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백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퇴근 후에 딴 데 들르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딸을 앉혀놓고 백 씨가 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니? 그러자 딸이 놀란 눈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뭐? 진짜 그러기로 한 거야? 아니야. 그러기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고 계셔. 일주일 됐어. 그래. 오늘 이불 넣어놓으러 갔다가 마주쳤어. 딸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매일 지훈이랑 싸우고 있어. 지훈이는 엄마 말이라면 다 알았다 그러고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제일 불쌍하고 안쓰럽나 봐.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부탁한다는데 분명히 그건 힘들겠다고 거절했는데도 막무가내야. 그냥 짐 싸서 들어오셨어. 말릴 틈도 없었어.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줘라. 진명에 바꿔줘라. 그리고 모시고 살아라. 그 다음엔 무슨 요구를 할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집이라도 사주면서 같이 살자 했다면 이리도 황당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집 사주면 안 된다며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더니 결국엔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앉아 있는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백 씨가 머리를 짚으며 고개를 숙이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파혼하고 싶어, 엄마. 그 소리에 백 씨가 고개를 퍼뜩 들었습니다. 뭐? 파혼? 처음엔 착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결혼했다가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 신혼집에도 가기가 싫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낡은 자기 짐을 가져와서 풀어놓고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집을 나오며 현관 앞에 있던 작은 방을 보니 지난번에 사돈에게 사줬던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보름 뒤면 딸이 그런 사람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돈 관리도 다 해주신다면서 살림은 전부 맡기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니? 근데 지훈이는 또 그렇게 하자 그런다. 엄마가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새 집에서 호강시켜 주고 싶다고. 나는 정말 그런 남자인 줄 몰랐어. 백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기에는 힘들까?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엎어질 수 있는 게 결혼이야.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비록 결혼이 보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와서 딸이 큰 결심을 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으면 자신의 마음이 문드러질 듯 했습니다. 딸은 백 씨에게 죄인처럼 사과했지만 백 씨는 오히려 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파혼하겠다고 말해준 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기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웠던 기분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 씨는 남편과 상의 후에 다음 날 바로 딸을 통해서 파혼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붙잡았지만 딸은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정리가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비 사위였던 지훈에게 파혼하자고 전화를 했다는데 연락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였습니다. 파혼이요? 파혼?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파혼이라고요?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되도 않는 협박을 하세요? 여자의 말에 백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그 집으로 갈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0000을 누르자 그새 바꿨는지 삐삐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애가 달았는지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역시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백 씨를 맞는 여자. 백 씨가 들어가자 여자가 문을 닫으려는데 백 씨의 뒤를 따라 남편과 딸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싸우러 오셨어요? 뭐 하러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건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요? 아니, 사람을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 적 없고요. 저희는 오늘 할 말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저희 딸이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 준비는 전부 취소시키려고 해요. 딸이 다 전달했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신지 모르겠네요. 애들끼리 해결하라고 뒀으면 하는데요. 아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파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결혼이 장난이 아니니까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 때문에 백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기라도 하란 소리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파혼하는 마당에 이 집에서 사시게요? 황당한 소리에 뭐라고 더 대꾸를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못 나가고요. 애들 보고 결혼 진행하라고 할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사랑 싸움이 아닌 자신 때문에 이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쪽 때문에 잘 만나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뭐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설마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징징대던가요? 유정아, 네가 말해봐라.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지훈이는 아내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저희끼리는 다 정리했습니다. 아니, 내가 애도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다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방도 남는데 그거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싫으니? 유정이 너 참 매정하고 무서운 애구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뭐? 염치? 애들한테 한 푼 보태주지 않았으면 잘 살으라고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돈 내놔라, 집 내놔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행동이에요? 지금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해? 아니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죠. 염치 없는 게 죄죠. 차라리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자식 위하는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큰 소리는 뻥뻥 쳐놓고 애들 재산 탐이나 내고 말이에요. 여자가 곧 백 씨에게 달려들 듯 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요. 그럴 리가요. 이 집은 우리 딸 집이죠. 그때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사위가 될 뻔했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연락을 받고 왔는지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지훈아. 진짜 잘 왔다. 셋이 몰려와서는 사람을 쫓아내잖냐? 네? 쫓아내요. 지훈이 깜짝 놀라 백 씨 일행을 쳐다보았습니다. 파혼했으니까 집은 비워줘야지. 안 네. 그런데 유정이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보세요. 아니, 우리 확실히 헤어졌잖아. 이러지 말자. 못 나간다니까. 못 나가겠다면 주거 침입으로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지훈도 백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유정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지. 자기 엄마를 보호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뺏어왔습니다. 장모님, 백 씨의 남편이 사주었던 차의 열쇠였습니다. 이것도 결혼 선물이었지? 결혼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가져갈게. 그러니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고 그걸 또 남편이 맞고 그런 남편을 또 지훈이 맞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백 씨가 휴대폰으로 110일을 누르자 소동이 멈췄습니다. 씩씩대는 여자를 지훈이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아들은 아는 듯 했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이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너 생각엔 변함없는 거지? 이미 헤어졌어. 그래, 알았다. 그거면 됐어. 다행이었습니다. 오해였고 둘이 해결해 보겠다고 했으면 백 씨는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다시 연락을 해야 했고 한동안 딸도 마음을 추스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은 얼마 뒤에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들였던 가구도 전부 팔아 반은 지훈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집은 이참에 딸에게 줄까도 싶었지만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무서워 파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성격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백 씨도 남편도 딸도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자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이젠 알죠. 딸도 앞으로 결혼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 씨도 사돈될 사람들의 됨됨이를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자 다짐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상견례를 2박 3일 동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대화도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남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두들 잘 살 일만 있겠죠. 그러길 바랐습니다.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져.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도 너무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외동아들 33세 이재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결혼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일찍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결혼을 빨리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30이 넘자마자 아들 직장 근처에 가지고 있던 25평 아파트를 내주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바로 아들이 들어가서 3년째 살고 있죠. 박 씨도 남편처럼 재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한번 소개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20대엔 공부하고 취업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한 듯했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 몇 년 된 지금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듯 했으니 말이죠. 다행히도 박 씨와 남편에게는 아들을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니 이제 좋은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됐습니다. 집 있고 차 있고 직장도 좋으니 잘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히는 걸 지나서 문드러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부터 공부밖에 몰라 한 번도 말썽을 부려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만약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어쩌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어느 날 반찬 가지러 집에 방문한 아들이 박 씨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나 싶어서 박 씨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좋지.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근데 뭐 너무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되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은 그냥 하는 소리에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글쎄, 엄마 뻘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자 어쩐지 아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꽤나 흡족해했습니다. 그놈이 드디어 결혼을 하려나 보다.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여자친구나 한번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래서 언제 손주를 봐? 후딱 해치워버려야지. 그리고 남편의 바람대로 얼마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희선이라고 해요. 싹싹하게 인사하는 아가씨를 본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이 33이니 어쩌면 여자친구는 20대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일단 외향적으로 봤을 땐 전혀 20대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선 씨라고 했죠.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나? 아, 살갑게 대답하던 희선이 갑자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대신 대답했죠. 39이에요. 박 씨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던 듯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무려 6살 차이였습니다. 39이면 당장 내년에 40이 되는 것이었죠. 박 씨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아, 제가 재현 씨보다 나이가 좀 많죠? 놀라셨죠? 그러자 아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누나가 좀 동안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차가워졌다는 것을 박 씨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희선이 누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운명이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6살 차이면 지나가다라도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같은 학교 졸업생인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민망할까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의 있어 보이지만 기는 세 보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과 얘기하는 걸 보면 연인이 아니라 누나와 동생 같았습니다. 나이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엄마와 아들 같기도 했죠. 여자친구에 비해 아들의 성격이 순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까지 훨씬 어리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박 씨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나이를 듣는 순간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기 직전 아들은 더욱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걸 말씀을 안 드려서요. 누나가 돌싱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은 어리둥절해했고 박 씨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질렸습니다. 아, 이혼했다고요. 뭐라고? 아, 그게 어릴 때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결혼 기간은 짧아요. 그건 전혀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많은 이혼녀라는 소리에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누굴 데리고 오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기세가 워낙 흉흉해서 변명하려던 아들도 여자친구도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일단 서둘러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 둘만 남은 박 씨. 심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그 성격에 그 정도 반응이면 아주 많이 참은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치울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꽤 흘렀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여자친구, 애는 없지? 박 씨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았습니다. 네, 없어요. 알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여기에 애까지 있으면 나 못 살아. 애가 있든 없든 이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당장 헤어지라 그래. 박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33살 먹은 다 큰 아들이 부모가 헤어지란다고 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닐 테니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애라도 없으니까.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끊임없이 상의를 해보았지만 무슨 일이든 아들을 지지해주고 싶었던 박 씨도 이번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6살 연상이라는 것도 뜨끔했는데 이혼을 했던 여자라니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없을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어. 엄마가 지난번에 아니, 그건 몰라서 했던 말이고,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모르지만, 내 아들이 그런 결혼하는 건 솔직히 엄마는 싫다. 아니, 요즘에 이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사람 됨됨이만 봐주실 순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그것도 남의 일일 때나 가능했습니다. 일단 연애만 해, 재현아. 1년 반밖에 안 만났다며. 한 1, 2년 정도 더 연애해보고, 그때 가서도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박 씨가 물러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언니, 재현이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 씨가 뜨끔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 아니, 재현이 여자친구가 우리 수경이 동창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뭐? 근데 재현이가 우리 수경이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 그래서 내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 조카인 수경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박 씨의 조카가 올해 38살이고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여자친구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을 때 왜 그 생각을 못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수경이가 그 동창이 결혼했었다고 그러던데. 박 씨는 속으로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다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없자 여동생이 어머 맞구나 하고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언니는 괜찮아? 뭐? 박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여동생이 더 놀라서 말했습니다. 몰랐던 거야, 설마? 수경이가 그 친구 애가 둘이나 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릴 때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애도 없다고 그랬어. 어? 하나는 벌써 중3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래. 말도 안 돼. 그러면 수경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시아버지 차를 몰로 내리쳐서 망가뜨렸다나 뭐라나 아주 요란하게 이혼했다던데. 어릴 때부터 그 여자애가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수경이가 그랬어. 놀라서 전화했더니 아닌가? 그런데 그런 우연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셋이 동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 씨는 지갑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박 씨는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박 씨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달칵하고 문이 열렸는데 웬걸.
예상과는 다른 사람이 박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들 재현의 여자친구인 희선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자신의 집인양 박 씨를 맞는 아들의 여자친구. 얼떨결에 안으로 들어간 박 씨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초등학생이 하나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여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히자 희선이 얼른 아이를 등 뒤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법 커다란 아이는 숨긴다고 숨겨지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박 씨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여자친구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수경이라고 알죠? 재현이랑 같은 학교 나온 사촌 누나인데. 그러자 그 표정이 희게 질리는 것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요? 누가 봐도 놀러온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아, 저만요. 애는 애 아빠가 하루만 맡아달라고 해서요. 애가 둘이라면서요. 둘 다 애 아빠가 키워요. 왜 거짓말했어요? 재현 씨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천천히 하자고 해서요. 박 씨가 눈을 꼭 감자 희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제가 안 키워요. 그 부분은 어머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자식 앞에서 어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등 뒤에 숨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꼭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6살 연상 처녀라고 해도 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이혼녀의 애가 둘이나 딸린 여자라니 기가 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자가 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된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이 여자가 그리고 내 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이혼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애 둘 딸린 여자? 나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애가 이렇게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요. 그렇다고 애 둘을 놓고 나와서 재혼하겠다는 아가씨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박 씨의 말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서 두고 온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이제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게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였는데 재현 씨랑 잘 살 수 있어요. 살림도 잘하고요. 어디 가서 똑 부러진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싫어요. 그래도 싫다고요. 박 씨가 외쳤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자신도 애 앞에서 이러는 것이 못났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의 아들을 못 오게 하겠다는 말을 아들 면전에다 하는 저 여자는 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박 씨가 진저리 치자 여자도 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저희 쉽게 헤어질 사이 아니에요. 이런다고 남녀 사이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진짜 재현 씨를 사랑하신다면 응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신 거 재현 씨가 알면 좋아할까요? 거의 협박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또다시 소리를 치려다가 여자의 등 뒤에 보이는 어린 인형을 보고 애써 목소리를 내려 말했습니다. 여기 재현이 집이지만 우리가 사준 집이에요. 신혼집 하라고 명의도 아직은 애 아빠 거고요. 결혼하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 집은 저희가 다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산다면 부모 지원이 없어도 잘 살겠죠.
우리 재현이 취직한 지 고작 몇 년이고 33세 부모 지원도 없는 철부지 데리고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각오했다면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살게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망연자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돌아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고 남편에게 말하기까진 박 씨도 시간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은 뒤에 말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아들이 그날 밤 바로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듯 했습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전 화내는 법이 없었던 아들이 박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놀라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너희 집에 갔다고? 남편이 그제서야 아들의 말을 깨닫고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선이 누나한테 뭐라 그러셨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엄마, 애가 있으면 어때요? 누나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뒤집어졌습니다. 입에 곧 거품을 물을 듯 크게 벌리고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이었으니 말이죠.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그 꼴 절대로 못 봐.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한들 그게 좋은 일이니? 다 큰 자식들 전 남편한테 보낸 여잔데 모성애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애 앞에서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여자가 정말 네가 결혼하려는 사람이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의 외침에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재현이네 집에 갔었는데 그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잠깐 맡겼다면서 초등학생 아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 애는 둘째고 첫째는 중학교 3학년이래요. 뭐야? 애가 없다면서? 오래전에 헤어졌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들 둘이나 있고요. 아, 애들은 애 아빠가 키운다고요.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니? 너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 전 남편이 애들 못 키우겠다고 보내버리면?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라며? 그렇게 맡기는 걸 보면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잖아. 너는 그게 감당이 되겠어? 네.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허벅지 찔러가며 키우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애를 보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헤어지지 못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혼했어도 저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애 둘을 낳고 이혼해서 나왔으면 단순히 남녀간에 헤어지고 만 게 아니야. 지금은 저를 사랑한다고요. 박 씨는 머리가 띵하니 울리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낮부터 하도 신경을 썼더니 골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너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니? 어쩜 그렇게 부모 맘을 몰라. 차라리 그냥 못난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도 이렇게 반대 안 해. 그런데 나 큰 애까지 있는 이혼녀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니?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누나도 이혼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그 상처까지도 제가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시아버지 차를 때려 부셨다던데 그것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자 아들도 조금 놀란 눈치였고 남편의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누나 잘못은 없었고요. 그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잖냐.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그걸 부부가 같이 겪어가야지. 힘든 일 혼자 겪은 사람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너랑 같이 사는 게 쉬울 줄 알아? 그렇게 세상 풍파 다 겪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자신도 없다.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생각해 줄 순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넌 내 아들이잖아.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져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 여자가 그건 또 싫다 그래? 잠시 말문이 막힌 아들의 눈치를 보니 그것 때문에 둘이 어떤 이야기가 오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정 결혼해야 된다면 그 집 당장 빼라. 너 주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 아버지, 네가 선택해라. 그러자 아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봐라. 돈 없이 결혼할 자신도 없는데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고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 부모 말 무시하고 살아가겠다는 자식한테는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주고 싶지 않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세요? 저도 성인이고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박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네. 부모님 반대로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질 수 없어요. 집은 곧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그러더니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꼭 사망 선고라도 되는 듯 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부모마저도 저버려야 할 만큼의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의 반항에 박 씨와 남편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눈앞에 안 보이면 덜 괴롭겠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박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흘러들어갔던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 씨를 책망했습니다.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며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같은 말을 했을 테니 말이죠. 여보, 재현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박 씨의 말에 남편은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 속이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은 그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텅 빈 집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똑같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생각도 못하고 비워두었습니다. 여보, 재현이한테 연락해봤어?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문득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봤지. 한번 해보지. 그렇게 단호하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같이 한번 오라고 해봐.
남편의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할 생각이야?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기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남편은 아들이 그리운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들이 고집을 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천천히 생각해보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삶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다 큰 성인이니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면 부모도 부모로서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전화번호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그날 밤 박 씨는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어쩐지 헬쑥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때보다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혼자 왔어? 같이 오라니까. 여자친구와 함께 보고 싶다고 했을 땐 말이 없더니 집에는 혼자 온 아들. 우리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 그럴 생각 없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뭐? 박 씨도 남편도 이혼녀 소리를 들었을 때만큼 놀랐습니다. 그때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아니 왜? 작은 아파트 월세로 갔는데 저랑은 결혼할 수 없대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아들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따라 박 씨도 남편도 괴로운 표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안 주신다고 했을 때 좀 다퉜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선이 누나는 아니었나 봐요. 저 하나만으로는 안 됐나 봐요. 그렇게 중내산해 하더니 결국 헤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 싸움을 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 배경이 사라진 아들이 싫어져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그냥 엄마 아빠 뵐 면목도 없고요. 그렇게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가서 잘 못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박 씨의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허락했다면 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잘 살 수 있는 연인을 괜한 욕심에 찢어놓은 것이 아닐까? 부모라는 이유로 돈으로 아들의 인생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미안하다. 그 당시에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했는데 아들을 보니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나 싶었습니다. 자신은 무엇보다도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감사해요. 집 없는 남자는 싫다고 떠난 사람이랑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전 남편도 찾아왔었고 말씀 못 드릴 일도 더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 원망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눈이 멀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박 씨와 남편은 한참 말없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짐 옮겨라. 아직 집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네 명의로 바로 바꿔주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네 인생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잘 살아봐. 너도 깨달은 바가 크겠지. 아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닌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헤어진 것이 아들에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했습니다. 아들도 자신들도 말이죠. 성호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저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가족 행사차 다 같이 나왔어요. 한국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 대신 울분에 참아랬습니다. 그런 호로 자식이 다 있어. 어쩜 그래. 우리 오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다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조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80세가 된 원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김성호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원 씨의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남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풍채 좋던 양반이 몇 년 누워있자 말라 비틀어진 미라처럼 변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요양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철물점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렸던 남편이 쓰러지자 원 씨는 막막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들 교육은 시킨 뒤에 자리 보전했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고생하더니 아들 성공시키고 이제 세상 걱정 없겠네요.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지 눈가를 손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 고모 덕이에요. 내 덕은요? 언니랑 오빠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힘들 때마다 아들 학비에 보태라며 돈을 빌려줬던 것이 신우이였습니다. 언니도 이제 좀 쉬엄쉬엄 살아요. 허리 아파서 오래 일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아직도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벌 때 벌어야죠. 원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된 후에도 편히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대소변 받아가며 간병했고 돈도 스스로 벌어가며 살았죠. 그마저도 허리가 아파 오래 일할 수 없으니 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 씨가 칠순이 되던 해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원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원 씨는 몰랐습니다. 네. 작년부터 만났는데 올해 넘기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그러니 원 씨는 기쁜 한편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은커녕 예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원 씨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실 건 없어요. 그냥 결혼식에 참석만 하시면 돼요.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도 돈은 벌겠지만 아직 그만한 목돈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원 씨는 또 한 번 놀랐죠. 장인어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하고 나서 병원도 차려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대릴 사위로 들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면 아들이 몸도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원 씨와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하겠어요.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의사라도 못 살아남아요. 씁쓸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가난한 부모라 아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래, 네가 현명하게 잘하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들의 말에 우울했던 기분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래? 주말에? 아이고, 뭐 좋아하려나. 밥 한 끼는 먹고 가야지. 그런데 아들이 들떠있는 원 씨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근데요, 엄마. 여자친구가 정말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줄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원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 씨는 아들의 말대로 아들과 결혼할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집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고운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원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원 씨는 신우이의 집 현관에 서서 자신의 집인양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아들이 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낡고 누추한 주택이 아닌 평범한 고몬의 아파트에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산책은 하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고집 부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면 말이죠. 어머니, 집이 너무 아기자기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며느리 될 아가씨가 싹싹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주변도 두리번거리며 말하는데 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녀같이 잘 해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모두 신우이의 취향이었습니다. 신우이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 씨와는 다르게 말이죠. 적어도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 수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질문에 원 씨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병원에 계셔. 아버님도 한번 뵈러 가야죠. 나중에.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면회가 잘 안 돼. 원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창피해하는 초라한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원 씨와 아들,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쁘다며 곧 돌아갔죠.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원 씨와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원이 넓은 3층 주택에 살고 있고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일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잣집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돈 한 푼 없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원 씨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신우이도 원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고마워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왔어요. 고맙긴요. 얘기는 잘 나눴어요? 신우이의 표정도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원 씨의 부탁을 들었을 때 아들 욕을 하며 불같이 화를 냈던 신우이였습니다. 원 씨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차마 어땠느냐고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했죠. 원 씨는 예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를 들려주었고 신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거기 진짜 비싼 동네라던데? 우리 조카가 장가는 잘 갔네. 그러게요.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 저택에 살게 생겼네요. 속상한 와중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늘 가슴이 아팠는데 좋은 철을 만나 아들이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갈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꽤 오래도록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나가요. 원 씨는 덜컹거리는 현관문을 닫고 좁은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선 신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간병인을 두고 원 씨가 서울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소개시켜준 병원에 허리를 치료하러 가기로 한 것인데 신우이가 동행했습니다. 혼자 가면 되는데 뭐하러 와요? 힘들게. 그래도 버스를 타고 2시간은 가야 하기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병원 갔다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들리려고 하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둘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신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치료를 하라니까 왜 병을 키워요? 겉봐요. 수술해야 된대잖아요. 평생 일만 하니 허리가 고장이 나지? 당연히. 원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긴 했지만 결국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물론 식당 일도 그렇고 남편도 있기에 다음을 기약했죠. 그나저나 같이 갈 거죠? 딸의 집에 같이 들렀다 가자는 신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 씨도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을 보려고 했죠. 아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게 아니라 성우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에 온 김에 아들에게 연락해 보라는 신우이. 하지만 원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진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자기라도 봐야 아들 얼굴 안 까먹죠. 한 번도 내려오지도 않더만. 성우만 잠깐 만나고 와요. 원 씨도 슬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도 본 지가 오래돼서 아들이 보고 싶고 궁금했습니다. 원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 잘 지냈어요? 원 씨가 어색하게 대꾸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론 본 적이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아, 성호 오빠가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네요. 1층에서 저희 아빠랑 바둑 두고 있거든요. 바꿔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한 투로 말했습니다. 금방 내려가는데 어쩐 일이세요? 전해드릴게요, 그럼. 아, 별거 아니고 내가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연락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중요한 용건이었네요.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 괜찮으시면 성호 오빠도 볼 겸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신우이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더니 신우이가 원 씨의 팔을 흔들며 어서 알았다고 하라고 강요했죠. 나는 딸내미한테 바로 가면 돼요. 언니도 성우한테 가봐요. 이따 터미널에서 만나면 되지. 아,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건 민폐인 것 같아서. 어머, 아니에요. 마침 엄마 아빠도 다 집에 계시거든요. 오셔서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초대에 원 씨는 얼떨결에 사돈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높은 담장에 원 씨의 어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대문도 어찌나 큰지 원 씨네 집 대문의 10배는 커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늘 이 정원을 거닐겠지 생각하니 사돈에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한번 뵀으면 했는데 잘 됐네요. 사돈은 원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어머니. 살갑게 말을 거는 며느리를 보고 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씬했던 배가 볼록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듯한 모습에 원 씨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걸 사돈네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애들을 명절 때도 못 내려보내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이고, 아니에요. 결혼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사돈의 말대로 원 씨는 명절에도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엔 큰 집안 행사가 있다며 미리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해놓은 안사돈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원 씨는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아도 잘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여한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딸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애 결혼을 하겠다며 김서방을 데리고 오지 뭐예요. 근데 참 건실하고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뵈서 좋네요. 김서방, 부엌에서 사부인 드릴 선물 좀 가지고 와. 네, 장인어른. 아들이 웬 보따리를 들고 오자 바깥사돈이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 옆에도 하나 더 있잖아. 그것도 가지고 와. 아빠, 내가 갔다 올게. 너 가만히 있어. 아들이 서둘러 다른 보따리도 들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원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게 된 원 씨에게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선물은 준비 못했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원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이 터미널에 모셔다 드려. 네, 그렇게 아들이 원 씨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괜스레 어색해진 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차가 엄청 좋은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은 다 이런 차 몰고 다니지. 농담이랍시고 한 소리의 아들은 정색했습니다. 의사라고 다 이런 차를 탈 수 있겠어요.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 민망해진 원 씨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따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연락했었어. 거절을 하셨어야죠.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표정이 안 좋다 싶었는데 역시나 자신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사돈 집에 오면서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아들이 원 씨의 옷차림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원 씨는 부끄러운 손짓으로 옷을 여몄습니다. 아, 그냥 병원에 잠깐 갔다가 오려던 생각이라 옷차림은 생각을 못했어. 미안하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조심히 가. 원 씨가 문을 닫자 차는 쌩안이 출발해 버렸습니다. 원 씨는 오늘 일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갔는지, 오란다고 진짜로 간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말처럼 이런 차림으로 말이죠. 결국 며느리의 부른 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원 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잘 도착했느냐는 연락은 없었고 원 씨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갑던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때 원 씨가 먼저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배를 보았을 때 이맘때쯤 출산할 때가 됐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들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원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원 씨는 아들의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아들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 씨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누워있는 남편과는 대화는커녕 병수발 드는 것밖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아이고 하고. 원 씨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가느라 쪼그려 있다 일어나니 통증에 쉽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변이 묻은 기저귀를 든 채로 원 씨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잘린 날, 원 씨는 남편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둘이 같이 확 죽어버리면 변할까. 그래도 어쩐지 아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얼거림을 남편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 때문에 그만 고생하라는 듯 그렇게 갑작스럽게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 씨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원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저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행사차 다 같이 나왔어요. 한국 들어가려면 멀었어요. 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쓰러지던 그날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리도 덤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원씨 대신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 호로 자식이 다 있어. 어쩜 그래. 우리 오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다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조카 없다고 생각하고 살래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나쁜 자식.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지가 의사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언니랑 오빠랑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원씨는 아들이 오지 않는 남편 상을 치렀습니다. 아주 조용히, 방문객 없이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1년쯤 흐른 뒤 다시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던 신우이가 오히려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왜 언니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신우이가 망연자실에 있는 원씨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라 그러는 거겠죠. 미친놈 아니에요? 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원씨가 살고 있는 이 허름한 집은 남편의 큰형님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원씨의 시부모님이 둘째 아들인 남편에게 남겨주기로 해서 형제들끼리는 다들 원씨의 남편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큰형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집의 소유를 주장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속받은 집이니 돈을 주고 그 집을 사던지 짐을 빼라며 말이죠. 이런 시골집이 팔면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하지만 남편도 죽은 마당에 자신은 그 집안과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으니 매정하게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을 팔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원씨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여기저기 좀 마련해 볼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성호 학비 빌려줬던 돈 아직도 덜 갚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고모 신세를 져요? 그러면 어떡하게요? 진짜로 나가려고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혼자서 갈 데가 없겠어요. 낡은 촌집이라도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들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원씨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집을 훑었습니다. 원씨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났습니다. 그 돈이 아들에게는 별것 아닌 금액일 테니 이쯤은 자신이 욕심을 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얼마 안 돼서 원씨의 통장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씨가 말한 금액보다는 좀 더 되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본 원씨는 어쩐지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건 원씨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을 듣고는 휴대폰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날의 이상했던 기분이 맞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맞았구나. 슬픈 감정은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기에 덤덤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우이가 더 속상해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 혼자네요. 아니, 언니가 왜 혼자예요? 나도 있는데.
나는 언니한테 참 고마워요. 우리 오빠도 끝까지 잘 돌봐줘서. 언니도 알죠? 우리 오빠가 나 다 키운 거. 학교도 보내주고. 나는 살면서 그 은혜 꼭 갚으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예요. 신우이는 원 씨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연명하던 원 씨를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 꽃이 피면 꽃 구경 가고, 바람이 불면 단풍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함께 세월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세월 따라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원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금방 남편 따라 죽을 것 같더니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원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리되지 않은 머리, 까맣게 올라온 수염, 초췌한 꼴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원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그 집을 나왔다며 괴로운 낯을 했습니다. 애는 생김새도 모르는 손주에 대해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애까지 데리고 살 자신은 없어서 그 집에 두고 왔어요. 원 씨는 조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도 버리고 온 아들이니 지난 날 부모를 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병원도 뺏기고요. 장인어른 부탁으로 일을 해주다가 아무튼 지금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한참 떠드는 아들을 원 씨는 무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고향이고 엄마도 계시니까. 다 이르니 이제야 버려뒀던 피부치가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아들의 때늦은 말에 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네 아빠 죽을 때 너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아들의 말어리를 자르며 하는 말에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보고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까지 그러면 저는 세상 천지에 혼자라고요. 몇 년 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넌 똑똑하고 젊으니까 혼자 다시 잘 일어서겠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엄마, 아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져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애틋하게 그리웠던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웠다면 지나간 세월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쓸쓸하게 돌아서는데 원 씨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지금 밭순이 됐습니다. 이제 사는 동안 그리워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 지난 몇 년도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면 원 씨의 마음속에 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사랑, 분노, 상실, 슬픔, 외로움.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한몸 누일 집이 있고 밥 굶지 않으니 이렇게 살다가 고요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은 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식이나 되는 아들이 어딜 가든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곧 신우이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방바닥을 한번 쓸어 훔친 먼지를 마당에 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억도 함께 훌을 털어내버렸습니다.